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속도로라는 것은 자동차 경주를 벌이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량의 전방 블랙박스입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쏜살같이 차량 한 대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차도 혹시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속도 경쟁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차도 속도를 냅니다. 그래서 요리조리 저 차를 따라가 보는데 얼마나 빨리 달렸던지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차도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야 하고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한참을 달려도 이 차를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한참 얼마나 달렸을까요? 한참 만에 저 앞에 조금 전에 쏜살같이 지나갔던 차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 붙었는데 저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여요. 그래서 이 차도 옆으로 이제 차로를 바꿔서 옆에 따라 붙습니다. 조금 전에 속도 경쟁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속도를 줄이게 됐는데 대체 장희영 교수님 무슨 일이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걸까요? 일단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려가던 엄청난 속도의 빠른 차. 네. 당연히 누가 봐도 과속입니다. 그러네요. 고속도로가 아무리 시속이 높다고 해도 실제로 저 고속도로는 최고 시속이 100km인 고속도로였었는데요. 네. 앞서 차는 무려 80km나 최고 시속을 넘어선 180km로 대박 사건이네요. 달리고 있었고요. 당연히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경찰차 눈에 이 차가 눈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따라 붙었습니다. 하지만 따라 붙어도 웬만한 속도기 때문에 바로 따라 붙을 수가 없었는데. 이 뒤따라 붙은 차가 경주 욕심을 낸 차가 아니라 그냥 순찰차였어요? 근데 한참 아까 또 시야에 사라질 정도로 빨리 달려가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앞차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앞서가던 차가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추격전이 벌어진 거리가 5km 구간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근데 엄청난 속도였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경주를 정말 보는 듯한 저도 느낌을 받았는데 네. 결국은 승용차를 멈춰 세웠고요. 네. 운전자를 검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순찰차가 그러면 도로에 고속도로 순찰대겠죠? 이 순찰차가 옆에 버젓이 있는데 저 차는 정말 그 순찰차를 못 보고 쏜살같이 달렸을까 생각하실 텐데 박준 변호사님, 네. 저게 순찰차인지 몰랐을까요? 글쎄요, 뭐 알았을 수도 있고 저게 알았다 하나 하더라도 말씀드리면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게 암행 순찰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통 순찰차 보면 뒤에 이 경광등 마크가 있잖아요. 경광등 장치를 달잖아요. 근데 암행 순찰차는요, 이 차량 앞에 본네트라고 하냐, 거기에만 마크가 좀 붙어 있어요. 그것도 살짝 뭘 덮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량들이 순찰차임을 모르게, 이른바로 암행어사처럼 암행 순찰하는 순찰차예요. 그래서 저 차량은 순찰차인지 모르고 옆에 쑥 지나가다가 딱 걸린 겁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그래서 이 운전자를 봤습니다. 네. 경찰은 좀 놀랐어요. 운전자는 상당히 앳된 얼굴이고 네. 옆에 동승하고 있는 사람이 교복 차림입니다. 고등학교 어허. 교복 차림. 그래서 신분증 제시해라 네. 하니까 몇 년생이냐니까 1971년생으로 합니다. 어허. 저보다도 형입니다. 저보다도 많은 네네. 상황인데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하니까 네. 1971년생이 아니고 네. 자신은 1998년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허. 그래도 좀 이상하다. 너무 네. 앳돼 보이고 옆에 또 교복 입은 학생하고 같이 있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추궁을 하니까 자신은 2003년생 고등학생이라고 네. 밝혔습니다. 아니 무슨 시장에서 가격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차 3차 요구하니까 처음에는 71년생이다 하다가 에헤이 조금만 더 깎아봐요. 98년생입니다. 헤헤이 조금만 더 깎아봅시다. 네, 2003년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71년생과 1971년생과 되짓듭니다. 1971년생과 2003년생 차이가 너무 날 텐데 어떻게 1971년생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을까요? 처음에 굉장히 당황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본인이 저 차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모르겠지만 취득하는 과정 중에서 사용했었던 아마 운전면허증이 1971년생이었을 거예요. 아하. 그러다가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게 기억에 있으니까 튀어나온 거고요. 네. 그러고 나서 본인도 알았던 거죠. 이건 아하. 너무했나? 네. 그래서 본인이 그러나 자신의 그거를 밝힐 수는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자기가 현재 면허 취득 나이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니까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중간에 딱 해당되는 1996년생이 딱 머리에 떠올랐을 거라고 저는 추정해요. 98년생, 네. 98년생. 아하, 네. 그렇게 옆에 동승한 사람이 교복까지 입었으니 경찰이 뭔가 촉이 발동하잖아요. 이거는 얼굴도 앳돼 보이니까 분명히 뭐가 있다 해서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은 이 경찰이요.
이 운전하던 이 학생의 아버지랑 통화하면서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2003년생인 게 결국은 들통나게 됐는데, 결국은 이수영 교수님, 뭐 운전을 제대로 배울 리가 없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면. 배웠을 리가 없죠. 네. 나이가 만이 16세라 가지고 면허 딸 그 자격 요건도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요 녀석들이 네. 결국에는 요 녀석들이. 이제, 네, 아침 10시였어요. 이게 시간이 학교를 빼먹고 남해 세상에. 고속도로에서 이제 이 적발된 겁니다. 네. 바다 보러 가자 이래가지고서는 학교도 안 가고 둘이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네. 저기에 차량 공유 서비스 차량을 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전도 안 배운 데다가 저렇게 과속을 해서 가다가 결국은 경찰에 의해서 이제 적발된 게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네. 맞아요. 이게요, 저 180km로 달려서 지금 이수정 교수님 말씀처럼요, 사고 안 난 게 천만다행이에요. 암행 순찰차한테 오히려 딱 적발된 게요, 이 철없는, 철딱선이 없는 학생들이 돌이켜보면은요, 오히려 자신들의 안전을 구해줬다,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그런데, 물론 철딱선이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도 못 하겠죠. 그런데 장 교수님, 그러면 저 차량은 운전면허가 없을 테니까 당연히 차량도 못 빌릴 텐데 저 차는 그러면 아버지 차입니까? 어디서 빌린 겁니까? 어떻게 된 차입니까? 빌린 차이고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해서 빌린 차입니다. 아하. 한마디 정리를 하자면 아까 71년생 처음에 본인이 49살이라고 소개했던 17살 학생, 49살의 주인공은 바로 아버지 나이였었는데요. 자기 아버지 민증 번호를 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량 공유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가입 자체가 이제 성인 인증도 해야 되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해서 일단 가입을 했고요. 아하. 차를 빌려서 나가는 과정 매번 우리 뉴스파이터에서도 나오는데 이 과정이 항상 문제입니다. 일단 가입을 하고 본인 인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만 하면 차를 받아가는 과정에 차를 누가 가져갔는지에 대한 죄송합니다. 확인 절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그 예쁜 연인 대전에서 큰 사고 났던 것도 사실은 이렇게 청소년들이 차를 쉽게 빌렸던 거 맞아요. 아니었겠습니까? 역시 창원한 공영 주차장에서 너무나 쉽게 이 차를 그 공유 차량 서비스 빌린 차를 가지고 나오고요. 지금 네. 시속 180km 고속도로 다른 게 굉장히 무모하다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들에게는 연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루 전날에도 이 차를 빌려서 창원 시내를 열심히 다녔어요. 사고도 안 났고 본인들이 네. 신이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기분이 좋으니 우리 내일은 부산까지 드라이브를 갈까? 그래서 친구를 이제 같이 가자 그래서 다음날 고속도로를 탔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물론 다행히 아무런 사고가 안 났으니까 우리가 지금 요 녀석들 이렇게 좀 이야기를 가볍게 하고 네. 있습니다만 정말 위험한 일이었었고 네. 무엇보다 이 차량 공유 서비스 매번 나올 때마다 우리가 뭐 규제가 필요하니 어쩌니 하는데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라 철폐해라 말이 많지만 이렇게 말만 규제를 철폐하라 완화를 할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들도 네. 나름 자신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안전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하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허가를 해줘야지 이런 상태로 무조건 규제 완화해라 하는 건 사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사고가 안 났어 다행이지 네. 엄청난 일이 될 뻔했던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 학생이라는 녀석이 했던 말 좀 보여주세요. 이수정 교수님. 정말 철딱서니가 없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학교에 가지 않고 친구와 부산에 드라이브 갈 생각에 기분이 좋아서 과속했다. 정말로 사고 났으면요. 꼭 이렇게 큰 사고 혹시 나의 정신 차릴 겁니까? 기분 좋아서 지금 과속했다는 거. 만약에 사고 나서 다른 운전자 생명을 앗아갔다면 이건 정말 땅을 치고 후회도 그때 늦어요. 정말로. 그렇죠. 뭐 돌이킬 수 없는 게 생명 손실이니까 네. 이게 사실은 차량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량을 다룰 때는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저 이제 고등학생이 한 얘기를 저는 좀 차량 앱 서비스를 하는 그러니까 차량 공유 서비스를 네. 하는 앱 업자들이 좀 염두에 둬야 될 얘기다. 네. 결국에는 미성년자들의 접근을 이렇게 방해하지 못하게 앱을 너무 간편하게 인증 절차를 정해놓으면 결국에는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사실은 이런 류의 사건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지난 이제 2달 전에 강릉에서 10대들이 4명이 물에 빠져서 맞아요, 숨지는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인 인증 절차를 그냥 간편주의에 의해 가지고 네. 결국 앱 서비스로 이렇게 아무나 차량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사업 자체가 네. 사실은 규제를 철폐하라는 뭐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아직은 철이 없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사실은 성인들에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절차 자체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자막도 나옵니다만은
부모님 운전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눈대중으로 배웠대요. 오죽하면요, 우스갯소리 요즘 그런 말도 나와요. 지금 앞으로 모든 차량을, 지금 오토가 거의 대세잖아요. 자동 변속기요. 스틱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성년자들은 정말 운전면허를 따야지만 배울 수 있고, 요즘은 오락실만 가도요, 자동차 운전하는 기기 그 게임이 밟으면, 가속기를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 실제 자동차와 흡사도 생각해가지고 그냥 오락하는 기분으로 한단 말이에요. 박지훈 변호사님, 네. 정말로 이 청소년 따끔하게 벌을 받아야 될 텐데, 근데 옆에 타고 있던 친구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요 녀석들로 표현을 했는데요. 어허. 일단은 14세 이상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 운전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요. 옆에 방조했고 동조했던 네. 그 동승자, 아마 고등학생인데요. 이 친구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가 있으면 둘 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황이고, 두 사람 다 뭐 실형이 나갈 가능성은 좀 적은데 벌금을 받고 또 부모님한테 엄청 또 혼도 나고 또 뭐 다른 어떤 행정처분도 받을 것으로 지금 저는, 보입니다. 네. 이런 사건이 더 이상 우리 뉴스파이터에서 안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만 네네. 붙이자면, 큰 틀에서 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라, 법안을 어떻게 해라, 혹은 이 서비스 업체들이 어떤 규정을 마련해라 이러면 너무 커 보이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차를 넘겨 주고받을 때 거기에는 당연히 서비스 업체의 실무자가 가야죠. 자동차를 누가 가져가는데 그 나이 제한을 누가 가져가는지를 그냥 앱으로만 끝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네. 차를 실제로 주고받을 때 그 한 현장에서만 주민등록증이랑 신분 확인을 하고 넘겨주면,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 어른을 데려와서 불법으로 빌려갔다가 본인들이 운전을 하든 뭐든 그다음에 이 사람들 책임이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업체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 너무 아니란 대응이거든요, 저 부분은. 그래서 네. 저는 무조건 차량 공유 서비스 차를 인도할 때는 네. 그 현장에서 그 업체 관계자가 직접 와서 본인 확인이라든지 성인 확인이라든지 운전면허증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그걸 많이 안 한다면 법적인 처벌을 이 업체에도 묻는 요거 한 가지라도 도입을 네. 한다면 좀 이런 사고가 많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정부도 불감증이에요. 사실 이 차량 공유 이 서비스 업체들이 광고도 하거든요. TV 광고도 보면요. 장점으로 내세운 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애플리케이션만 있으면 언제 어디든 비대면 맞아요. 사람 접촉하지 않고도 삑 켠다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가 반드시 이거 규제 나서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앞으로 진짜. 늦은 시각에 아마 천불나서 잠을 설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네. 승리 씨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인데요. 어제 오전 10시에 영장 실질심사를 마쳤고요. 저녁 무렵에 밤늦게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네. 이 주요 내용은 성매매 알선 부분하고 본인이 성매매 했던 부분, 네. 특히 횡령 부분이 있고요. 식품위생 부분이 있는데, 횡령죄 부분에서 가장 좀 문제점을 경찰이나 검찰은 둔 것 같은데, 네. 법원에서는 이 부분, 버닝썬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좀 부족하다고 봐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네. 영장 기각은 글쎄 이거 뭐 잠시 뒤에 저희가 얘기해 볼 텐데, 어쨌든 아마 승리란 사람은 예상을 했을까요? 일단 좀 이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장 기각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승리란 사람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 어떠세요? 혹시 뭐 횡령이랑 성매매 알선 모두 다 부정을 하시는 건가요, 알려선이? 아니면 직접 성매매했다는 것도 여전히 부정을 하시고 계신 건지 어떠세요? 국민 여러분들이랑 빅뱅 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고 가시죠.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직접 성매매한 거 정말 부인하십니까? 다른 혐의도 일체 부인하세요? 그럼 구속영장 신청이 지나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속영장 기각되셨는데 떳떳하십니까? 직접 성매매 혐의 인정 안 하세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장이 기각이 돼서 오히려 도끼가 서려 있을까요? 눈매를 보면요. 최명규 원장님, 니들이 감히 나한테 영장을 신청해? 이런 오기, 도끼가 좀 서려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조사를 갖다 18번이나 받았잖아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에 조사를 받았을 때는 본인이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뭔가 이렇게 본인의 팬들을 상대로 얘기도 하고 뭔가 이게 비춰진다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거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방금의 굉장히 그 눈매라든가 그런 부분은 네. 이렇게도 대답할 수 없고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거를 계속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약간 짜증이 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상당 부분의 혐의가 구체화돼서 본인이 이미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안에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네. 밖에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네. 왜냐하면 밖에서 그렇다고 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본인이 그걸 한 모습이 계속 영상으로 남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없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반복적인 질문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네. 좀 자신에 대해서 너무하는 게 아닌가라는 억하심정이 조금은 승리 씨 입장에서는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니 그러면 경찰이 18차례나 불렀는데 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대체 뭡니까? 조목조목 한번 짚어볼까요, 박진 변호사님? 네, 혐의는 크게 4가지입니다. 네. 성매매 알선, 또 성매수, 성매매 부분, 그리고 횡령, 식품위생법인데 성매매하고 식품위생법 부분, 이 부분은 단독으로 뭐 구속할 만한 그런 어떤 범죄 자체가 아니라고 보면 결국은 횡령죄가 오늘 어제 구속의 발부에 결정적인 어떤 상황인데 횡령죄 부분이 소명이 좀 안 된 걸로 보입니다. 네. 특히 횡령이라는 건 뭐냐면 남의 소유의 물건이나 재산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기회로 해서 그것을 취득하는 걸 횡령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법인하고 자신은 다른 사람이면 인격이 다릅니다. 네. 법인 자금을 자신이 써버렸다. 이게 횡령의 주된 내용이고 그 금액이 5억이 넘는다는 게 수사기관의 얘기인데 문제는 버닝썬의 주주가 결국은 이 승리나 유인석, 또 유리홀딩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법인하고 개인이 다르긴 다르지만 실제로 구성을 보면 거의 같은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법인한테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네. 그러니까 재산죄의 성립 여부가 다툼이 있다는 게 법원의 주된 견해고요. 만약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다른 범죄들을 통해서 구속할 만한 상당성은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횡령 부분이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횡령이 그 버닝썬 내에 몽키 뮤지엄이라는 네. 그 어떤 부스를 두고 그 브랜드 사용 명목으로 버닝썬과 몽키 뮤지엄과 계약을 맺고 돈을 건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불법적으로 개인의 어떤 사용을 위해서 돈을 휙 빼는 게 아니라 계약서가 존재하고 물론 일부에서는 아니 그 안에 뭐 2억 얼마씩 줘가면서 몽키 뮤지엄이라는 브랜드로 돈을 빼돌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횡령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만약에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게 어떤 상가나 큰 건물이 새로 입점을 할 때 그 건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유명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점포에 들어올 수 있게 네. 이런 식의 이제 경영 어떤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네. 이쪽에서 만약에 주장을 그렇게 한다면 우리 버닝썬은 신규로 오픈한 네. 클럽이기 때문에 기존에 인기 있었던 몽키 뮤지엄을 돈을 이만큼의 거액을 주고 브랜드를 위해서 데려왔다라고 만약에 굳이 우긴다면 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또 하기에는 살짝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냥 무단으로 돈을 빼냈다면은 뭐 명백한 횡령이지만 이런저런 정황 때문에 아마 조금 재판부도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경찰은 체면을 구긴 걸 넘어서 지금 당혹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이수정 교수님 무려 18번 불렀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그럼 대체 뭘 조사한 겁니까 대체? 글쎄 도대체 변죽만 울리고 네. 예, 뭐 구속영장 기각된 게 저도 충격인데요. 네. 사실은 이 모든 이제 그 비리 부조리의 핵심에 사실은 승리가 존재를 했던 거죠. 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18번씩이나 소환을 했는데 죄명이 기껏해야 성매매, 알선, 횡령 정도밖에 없다는 게 네.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고 네. 마약을 어디서 했습니까? 전부 버닝썬 안에서 했잖아요. 그 안에서 성폭행이 일어나고 그런데 문제는 버닝썬을 초등 단계에서 압수수색을 했던가요? 그냥 먼저 문을 닫고서는 안에 있는 증거물들 다 훼손하게 내버려둔 경찰이 이제 와서 18번씩이나 소환 조사를 했다는 게 무슨 공적이 되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네. 결국에는 뭐 이렇게 해서도 구속이 안 된 데는 네. 초등 단계에서 수사에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단톡방에서 최명규 원장님, 한국의 이 법률 체계를 비하하는 듯한 말도 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게 이제 자기들 단톡방에서 했단 얘기예요. 뭐뭐 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
뭐 자신에게 이제 뭐 가게 같은 게 문제된다 뭐 그런 게 있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단톡방 멤버인 박모 씨라는 사람이 뭐뭐법이 뭐뭐 같은데 애매해서 더 좋더라. 법이 애매하니까 단속 들어와도 가게 사장들이 소송 바로 걸어버리나 봐. 어쨌든 이런 법 체계도 무시하는 발언을 좀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국민들이 기대한 어떤 구속에 대한 사유는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뇌물을 갖다 증여한 게 있는가, 경찰관과 유착관계에서. 네. 근데 그거는 애초에 구속영장의 사유에도 없었고요. 네. 이게 바로 승리 씨가 얘기한 어떤 한국 법의 어떤 본인의 어떤 자신감과 관계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또 국민들이 가장 또 관심이 있었던 거는 과연 조직적으로 버닝썬이라는 곳에서 폭력을 사주했나, 네. 성폭력을 방조했나, 네. 성폭력을 방조한 거를 갖다 영업에 어떤 메리트로 사용했나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다 빠져나가게 된 거죠. 네. 그런 과정 중에서 본인이 18번이나 조사를 갖다 받다가 보니까 승리 씨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본인은 감이 왔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내가 진짜 죄가 있었으면은 두세 번 조사를 하고 됐을 텐데 네. 이게 조사가 반복되다가 보니까 네. 내가 일관되게 나의 어떤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면은 네. 결국 굉장히 사소한 거에 대해서만 할 수 네. 있는 게 한국 법이구나. 네. 아마 이런 생각을 요번에 어쩌면 승리 씨의 마음속에도 더 굳히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을 해보게 돼요. 박준 변호사님. 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서 영장을 보강 수사 진행하겠다니까 영장을 그렇죠. 다시 한번 신청하는 것도 지금 고려를 하는 것 같아. 아직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합니다만 혹시 그 사이에 승리라는 사람 군대 가버릴 수 있어요? 지금 1차 그렇죠. 입영 연기 시점 6월 24일까지입니다. 지금 뭐 보강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발부받는 거는 뭐 담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18번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3번 정도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 구속할 수 있으면 구속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입영이 지금 잠시 연기된 상황이거든요. 네. 입영이 연기된 상황인데 본인이 입영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입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죄가 만약 승리라면 아. 이 상황에서 입영하는 게 더 편하죠. 입영을 하게 되면 지금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되고 헌병대 쪽으로 다 이착이 됩니다. 군에 아하, 네. 자신의 뭐 부대 헌병되겠죠. 네. 그렇게 된다면 수사 자체가 두 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네. 경찰 수사하고 헌병 수사, 뭐 군 수사도 뭐 다름은 없지만 네. 협조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입영을 하게 된다면 네. 더 수사는 어려울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본인은 여러 가지 생각할 거예요. 자신감이 더 충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충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확실한 건 이겁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보강수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기소까지 갈지 한번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적 분노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물론 여론재판하자는 건 아니지만요.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예전에 그 타조라는 동물 있잖아요. 타조는요. 위험을 감지하면 자기 머리만 쑥 숨긴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만 숨기면 자기 몸통이 안 보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림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차량 옆에 좀 어지럽죠? 그런데 119 대원들이 출동했어요. 차량 밑을 봅니다. 밑에 뭐가 있을까요? 뭡니까 저게? 타조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지금 차량 밑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사고 난 걸까요? 발바닥도 시커멉니다. 지금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안 나옵니다. 대체 무슨 상황인지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어떤 피해를 받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들어 계시면 안 되잖아. 나와서 얘기를 하세요. 본인 피해 내용 받은 내용을 들어주라니까. 네? 나오세요.
뭔가 지금 저 여성처럼, 일단 목소리는 여성처럼 들려요. 저 여성의 목소리를 보면 자기 딴에는 뭔가 억울한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수정 교수님, 저 상황이. 네, 뭐 이게 사실은 시간이 지금 뭐 아직 밝잖아요. 네. 대낮입니다. 5시 20분 아직 저녁이 되기 전이고 네. 광주광역시의 서구에 있는 한 주차장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아하. 40대 여성입니다. 만취해가지고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3대를 연이어 받고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겠죠. 네. 그러고는 차 안에 있던 뭐 이제 그 피해 차량 운전자가 내렸어요. 네. 그래서 결국엔 이 40대 여성한테 차에서 내려라. 네가 내 차를 받지 않았냐. 네. 그랬는데 이 여자가 도주를 해가지고 네. 저 차량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다른 안 차량 나-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 나온 아하. 겁니다. 네. 아니, 앞서 제가 타조 얘기 드렸죠. 자기의 얼굴만 숨기면 못 찾을 줄 알아요. 지금 보세요. 나 잡아봐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오세요. 제발 경찰분들하고 소방대원분들 위험하니까 나오세요. 그랬더니 앞서 뭐라 했어요. 니들이 내 기분 알아. 뭐 예전에 뭐 광고 뭐예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것처럼 니들이 내 기분을 알아. 그러고 있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아마도 낮 시간에 음주운전을 하고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저렇게 뭐 술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도 하고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일단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아마 어떤 분들은 아니 그냥 손이나 발이나 쭉 잡고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출동한 경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다가 여성이 다른 상해를 입거나 아하. 다쳤을 경우에 그 책임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정말 참 저 앞에 있는 저 여성을 끄집어내는 게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말로 달래고 어르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경찰이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119 차를 불러서요. 지금 저 승용차 아래 저 여성 있잖아요. 여성을 건드리지 못하니 저 승용차를 들어 올립니다. 아하. 그 여성이 당연히 드러나겠죠. 그 다음에 네. 이제 저 여성을 검거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왜 그랬냐 이런 조사가 이어졌겠죠. 네. 무슨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숨어 있어요. 그렇게 결국은 저 여성을 끌어내는데 당시 상황 어떤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 보시면은 이 자동차 밑에 부분에 받침목 같은 것을 대서 차량 차체를 좀 올렸어요. 그래서 저 여성분을 이 밖으로 이렇게 꺼내기 쉽게 소방대원분들과 경찰분들이 저 여성을 빼내기 쉽게 하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님, 누가 보면은 정말로 어디 끌려가는 그렇죠. 상황 같아요. 하지마! 하지마! 뭐 이런 것도 들려요, 지금. 네, 고함 소리 네. 들리고 이 저항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발로 경찰 간의 허벅지를 뭐 몇 차례 가격하기도 어허. 하고요. 저도 다 범죄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발도 시커멓죠. 그 상황에서 또 음주 측정을 요구를 했는데 네. 저런 상황이고 뭐 고함 치고 있으니까 네. 측정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 네. 그것도 거부를 하면서 아하. 혼란한 상황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저런 상황 보면요, 우리 참, 이, 경찰분들 또 소방대원분들이 참 고생한다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우리나라는 무슨 미국 이런 데하고 달라가지고 이 완력을 함부로 쓸 수도 네. 없어요, 최명기 원장님. 맞습니다. 네. 진짜 난감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저 여성이 차를 잘못 골랐어요, 일단. 왜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자동차 밑에 숨는 게 너무너무 쉽거든요. 아하. 그러나 그게 차체가 어느 정도 높을 때 가능한 거지. 네. 저 여성은 제 생각에는 차의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서 숨으려고 하다가 네. 중간에 크랭크나 축이 있었던 데서 머리가 걸려서 전진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발이 뒤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은 숨길 수 있다 그러지만 못 숨었던 거에서 첫 번째 문제가 생기게 되는 네. 거고. 본인이 들키게 됐을 때는 이미 본인도 상당히 창피한 순간이기 때문에 나오기도 싫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저렇게 버둥버둥 대다가 보면은 경찰이 아마 그냥 가지 않았을까 생각도 했을 거고 네. 결국은 저렇게 12시간, 13시간 버티다가 보면은 네. 음주 측정하면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저는 사실은 저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네. 경찰이랑 소방서가 이런 방법을 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떤 방법이요? 다 일부러
못 찾고 철수하는 척 해주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저 사람은 아, 이제 아무도 없구나라고 나왔을 거거든요. 네. 나와서 딱 일어나서 걸어가려고 했을 때 딱 구속을 했으면은 네. 저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됩니다. 결국은 아하. 억지로 나오게 하려면 나오게 할수록 더 안 나오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냥 우리 철수할게요. 나중에 서로 출두하세요 하고 아마 철수하는 척 했으면은 네. 저 여성은 30분쯤 있다가 본인도 불편하거든요. 엄청. 네. 슬금슬금 기어나와서 네. 아마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잡혔을 겁니다. 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렇게 설득은 아니었어요. 나오라고 했는데도 안 나와서 결국은 이제 강제로 끌어냈습니다만 안전조치를 한 다음에요. 나왔는데도 음주 측정도 거부했대요. 이수정 교수님. 근데 경찰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차량 밑으로는 왜 들어갔습니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겁이 나서 숨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숨고 싶은 사람 치고는 네. 차 안에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거나 하는 내용을 네. 보면 이거는 만취해서 주정하는 것과 진배 없다. 이렇게 아하. 만취한 자가 도대체 왜 운전대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차량 사고를 냈느냐. 정말 본인의 책임 네. 여부에 대해서 정말 일말의 변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입니다. 네. 어쨌든 박준 변호사님 네. 앞서도 뭐 그 과정에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만은 처벌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여성은? 초보를 그냥 술 마시고 막걸리 몇 잔 마셨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측정을 해서 뭐 벌금 받고 면허 뭐 취소 아니면 정지 받으면 되는데 네. 지금 달리 전개가 돼 버렸으면 결국은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하고요. 이것도 뭐 음주죄랑 거의 유사합니다. 네. 거기다가 경찰한테 폭행이나 이런 걸 행사했기 때문에 네.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할 수가 하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 술 깨면 지금 너무 창피할 거예요. 네네. 창피는 창피고 범죄가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처벌을 더 많이 받을 걸로 보이고요. 또 네. 면허 행정 부분도 면허 취소나 이런 것들이 될 것으로 지금 보면 네. 큰 손해를 본 것이죠. 이 여성이 경찰 진술에서 막걸리를 몇 잔 마셨대요. 그거 아세요? 막걸리 몇 잔 마시고 운전대 잡으면요, 막 걸립니다.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죄가 있다면 널 너무 많이 사랑한 거야. 박지훈 변호사님? 네. 그런 얘기를 법정에서 누가 했습니다. 하하. 김동성 씨를 너무 사랑한 죄가 있었다라고 한그 여교사 부모 살인 예비죄입니다. 네. 부모를 살해하기 위해서 어머니죠. 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서 메일 같은 걸 통해서 살해를 예비했던 네. 존속 살해 예비죄로 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던 그 여교사. 네. 2심에서 재판부에 와서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네.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에 대해서 치료를 좀 받고 싶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양형에 감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제 항소심이 이제 1심에서 2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됐는데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누구를 언급하면서 사랑에 빠졌다고 했었나요? 이 여교사라는 사람은 박준 변호사님. 김동성 씨입니다. 아하. 쇼트랙 국가대표 선수죠. 김동성 씨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머니가 이 두 사람을 사랑을 막는 거로 생각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만 만약 제거가 되고 없어진다면 그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 자신은 그게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울증 같은 게 있고 치료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해, 김동성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다 없어진다. 이게 정말요. 영어 속담도 있습니다만 최명규 원장님, 사랑이 정말 눈멀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이제 임시 본인이 이제 우울증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은 굉장히 우울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우울하고 도저히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데 그리고 김동성 씨만이 본인이 살아간 이유라고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네. 김동성 씨는 뭐 아직은 이분이랑 사랑했다는 걸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러면은 김동성은 내 삶을 구원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분의 생각에서는 네. 그 사랑을 반대하는 어머니는 내 삶을 망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하. 어머니를 갖다 없애고 이 사랑을 이루어야지만 자신은 우울함에서 벗어나고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약간 기분이 상당히 고양돼서 판단력이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2-3시간만 자도 거뜬하고 자신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이 네.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돈도 굉장히 많이 쓰고 머리에서 계속 하고 싶은 것들이 이러다가 보니까 나는 이런 보통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랬을 때 김동성은 나한테 어울리는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그럴 수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마지막 가능성은 당시에 애정망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동성 씨는 별로 이분한테 아주 커다란 적극적인 호감을 보이지 않게 되니까 그 호감을 얻어내야 되고 그거를 증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계속 끝없이 비싼 선물을 사서 호감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고 자신의 비싼 선물을 갖다 받아주게 되면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삼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항소심 재판 때 진술한 내용을요. 잠깐 읽어드리면 이수정 교수님 이랬답니다. 네. 이 여교사가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딸이겠죠. 엄마가 없어지면 저 또한 없어질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비정상적인 짓을 했다라고 반성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말을 보세요. 기회가 있다면 정신병동에서 치료받고 새 사람이 돼서 엄마에게 효도하겠다. 자기의 정신병력을 언급했어. 이거 뭔가 의도가 깔린 걸까요? 네, 의도가 충분히 깔렸다고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상당 부분 사리 분별력도 있고 네. 행동 통제력도 있으니까 결국 이제 업자한테 청구를 한 거잖아요. 아하.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해놓고는 네. 이제 와가지고서는 책임을 묻는 절차가 되니까 네. 그 절차를 당면하면서 내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새 사람이 돼서 갱생돼서 좀 새롭게 효도할 거니까 용서해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결국 심신미약을 주장을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울증 있을 수 있습니다. 조증일 수도 있고요. 또 김동성 씨하고 과도하게 본인 혼자서만 이제 관계 망상 같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리 분별력이 있고 행동 통제력이 분명하게 있었던 행위이기 때문에 네. 이 예비죄에 관해서는 형사 책임을 조각해줄 아무런 사연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앞서도 이 여교사라는 사람, 이 딸이 김동성에게 푹 빠져서 진짜 사랑이라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심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 뭔지 아세요? 교제를 하면서 사귀면서 무려 5억 5천만 원어치 선물을 줬대요. 그렇다면 김동성이라는 사람은 이 여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김동성 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적으로 다가왔어요. 아파트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가왔었어요. 등기부등본이가 떼가지고 저한테 카톡도 보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갖고 싶은 거 있냐 물어보고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한테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뭐 사래라. 근데 저는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 주고 또 뭐 갖고 싶어 계속 물어봤어요. 나 뭐 시계 좋아하고 차 좋아하고 뭐 이래. 나 그러면은 어떤 시계 좋아하는데 뭐 어떤 차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저 말을 우리가 행간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최명기 원장님,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있는데 뭐 갖고 싶어? 뭐 갖고 싶어? 그 여성이 나한테 물어봤고 나는 답변했을 뿐, 뭐 갖고 싶어? 시계 갖고 싶어? 차 갖고 싶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네, 만약에 그러냐 본인의 저 말이 진실이라고 본인이 주장하고 싶으면은 다 지금 돌려주면 돼요, 어머님한테. 그래서 만약에 돌려주면은 김동성 씨의 마음은 진심인 거고요. 만약에 저거를 갖다 안 돌려주면은 김동성 씨의 마음은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박준 변호사님, 네.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했다는 의도도 있다고 1심 재판은 판단했었잖아요. 맞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또 이걸 또 달리 또 해석을 합니다. 변론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만약에 어머니 재산을 노린다면 결국은 상속을 받는 건데 상속을 받고 불과 며칠 상간에 뭐 임대차 잔금이 있어요. 보증금 잔금. 네. 잔금 같은 것들을 대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상식에 기반하지 못한 범행 전개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범행에서는 참작이 돼야 된다라는 게 지금 변호의 주장인데요. 네. 그 자체가 사실은 주장을 위한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상속을 어쨌든 간에 어머니를 죽일 의도가 확실하고 또 찾아봤죠. 청부 살해업체를 찾아봤던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마음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범행에 이 부분이 감안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근데 이 재판의 중요한 게요.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머님은 이 딸이랑 평생을 살았잖아요. 딸의 착한 모습도 보고 착실한 모습도 보고 그런 거고요. 네. 또 많은 어머님들이 딸이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거는 어머님 탓은 전혀 아니지만 네. 많은 어머님들은 내가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양육 태도에서 문제를 갖다 찾게 돼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또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나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 유전자를 물려본 내 잘못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딸을 다시 살리고 싶은 생각 때문에 모든 거를 자기 탓으로 돌리게 되게 된 것 같습니다. 김동성 씨가 직접적인 무슨 이번 존속살이 예비와 관련해 죄가 없다고는 하겠지만요. 누가 팬으로서 5억 5천만 원 선물을 줘요? 도의적으로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선물 준다고 넙죽 받아요? 자, 그리고 앞서 제가 박혜민 씨 얘기할 때요. 그 아들이 대인 면접 때 그런 곤란한 질문 받았다는 게 첫째 아들이라고 했는데 제가 수정할게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둘째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 바로 잡겠습니다.